2011년 7월 23일 커다란 굉음과 함께 다리 위에서 두 열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부딪힌 열차 하나는 그 충격으로 철로를 이탈해 다리 아래로 추락해버렸는데요. 참사의 주인공은 중국이 현대화의 결정체라고 부르던 자부심 넘치는 자본의 산물 고속열차였죠. CRH는 중국이 현대화의 결정체라고 부르며 엄청난 자부심을 갖는 고속열차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를 보유한 중국의 고속열차는 중국인들의 오랜 바람이자 열망이었는데요. 지금이야 고속철도가 흔하지만 중국의 고속열차가 도입되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 고속철도는 손에 꼽는 선진국만이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의 정점이었습니다.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철도 자체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많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열차를 빨리 달리게 하는 것보다 그 속도를 철도와 열차가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고속열차는 곧 국가의 정밀 제조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나 마찬가지였죠. 2000년대 초반 수도 가미라와 넓은 대륙으로 인해 구식철도로는 더 이상 유동인구를 감당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중국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초고속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중국은 고속철도의 개발을 위해 일본,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기업과 협업하여 기술을 들여왔는데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한 열차들의 운행이 시작되며 중국의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게 되죠. 중국은 이 엄청난 기술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우리 대국이 서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중국 고속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진보된 시스템이다. 서구 선진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를 중국은 단 몇 년 만에 뛰어넘었다. 불과 몇 년 만에 수만 킬로미터의 선로를 깔아 운행을 시작한 이 엄청난 속도를 중국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로 홍보했는데요. 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 엄청난 비극을 불러올 거라고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2011년 7월 23일 중국 동부 저장성의 항구 도시인 원저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런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고속열차는 언제나와 같이 운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중국의 고속열차가 고작 날씨 때문에 멈춰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높이 20m의 다리를 건너던 열차는 돌연 멈춰 서버리며 비극의 서막을 알렸죠. 우왕좌왕하던 승객들만큼이나 기관사 또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국의 뛰어난 기술의 결정체가 이렇게 돌연 멈추어버릴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열차를 다시 운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번 멈춘 열차는 좀처럼 수동 제어가 되지 않았죠. 다리 위에 고립된 열차는 옴짝달싹하지 못했고 승객들은 점차 불안에 떨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관제센터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관제센터에서는 문제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로 그저 원래의 업무에 집중할 뿐이었죠. 도움의 손길만을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열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것은 계속 통행해도 좋다는 녹색 신호를 받은 다음 열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8시 30분 엄청난 굉음과 함께 두 열차가 부딪혔는데요.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고속열차가 정지해 있던 차량과 부딪힌 탓에 6개의 객차가 탈선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 4개의 객차는 아파트 7층 높이의 다리 위에서 추락해버렸죠. 곧장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눈앞의 현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로 바닥은 온통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 살기 위해 잔해를 기어나오는 부상자들과 곳곳에서 들리는 비명과 울음소리 등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는데요. 무려 1000명 이상의 구조인력이 투입되고 나서야 어느 정도 현장을 수습할 수 있었죠. 중국 정부는 사고의 원인이 낙뢰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친 번개가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는 시스템인 열차 신호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의문은 너무나 많았죠.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어째서 앞차는 멈추어 서고 뒷차는 운행을 지속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열차 신호 시스템 설계에 미비함이 있었는데요.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앞차가 멈춘 구간에 운행을 금지하는 적색 신호가 켜지고 뒷차는 자동적으로 멈추어야 하죠. 하지만 중국의 열차 신호 시스템은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장치가 고장나면 무조건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를 내보내게 설계된 타국의 시스템과 달리 중국에서는 진행 신호인 녹색 신호로 고정해버리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때문에 뒷차는 멈춰 서지 않고 원래의 속도 그대로 주행했던 것이죠. 관제센터 또한 이 녹색 신호를 보고서 주행 허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뒷차가 육안으로 앞선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속력을 줄이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죠. 게다가 20m 높이에 위치한 이 다리에 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번개로부터 안전하게 신호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설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번개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사고 구간의 신호기는 피뢰침과 과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접지 장치가 존재하기는 했으나 너무 부실하게 제작되어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이 때문에 쏟아진 번개의 전류를 차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시스템의 마비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本台消息，723永温县特别重大铁路交通事故发生后，胡锦涛总书记、温家宝总理当即作出重要指示，要求各有关部门和地方务必把救人放在第一位，全力以赴组织好救援工作，同时查明事故原因，做好善后处理。 사고 발생 직후 중국 당국은 대대적인 인명구조와 사고 원인 규명을 약속했는데요.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고속열차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은 전 세계 언론들까지 주목시키는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이죠. 사고 발생 21시간 뒤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2살짜리 여자아이 샹웨이가 구조되며 지켜보던 대중들을 잠시나마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망감에 젖어가던 구조대원들 또한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이토록 참혹한 참사의 현장임에도 2살 배기 어린아이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다른 생존자들 역시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피해자 가족들의 바람을 모르는 채하고 은폐를 제1순위로 두기로 입장을 바꾼 것인데요. 굴착기를 동원해 구조 작업이 한창이던 사고 현장에 잔해를 부수고 땅에 파묻는다는 기상천외한 결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어설픈 행보는 곧장 의심과 공분을 샀고 목격자들까지 속출하면서 계획은 금방 탄로나고 맙니다. 이에 중국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 또한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원인을 규명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온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잔해를 파묻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외신 또한 중국의 이런 결정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철도국은 대변인을 내세워 사건을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因为当时在现场抢险的情况环境非常复杂，下面是一个泥潭，施展开来很不方便，所以他把这个车头埋在下面盖上土，主要是便于抢险。目前他的解释理由是这样，至于你信不信，我反正信了。 대변인 왕용핑은 이 모든 이유가 현장의 구조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라는 망언을 내놓았는데요. 그는 어쨌든 나는 믿는다는 문장으로 왕 어쨌든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대중들의 공분을 샀죠. 언론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내세우는 철도 기술의 보완을 위하여 생존자의 구조를 뒷전으로 두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중국의 열차 기술이 선진적이다. 그렇다면 그 관리는 어떠한가? 선진적인가?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선진적인가? 2011년 중국의 언론 탄압이 심화되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가감없이 자국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기자들은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지 말 것, 보도를 너무 자주 하지 말 것, 그리고 이 비극을 중국의 급성장하는 고속철도망과 결부시키지 말 것, 대신 주민들의 극적인 이야기에 집중해라. 헌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 우리 중국의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과 가족 상봉의 이야기 등에 초점을 맞춰라. 하지만 언론인들의 양심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중국 정부는 보도 지침을 내리고 통제하기 급급했죠. 중국 정부가 발표한 사상자 수에 대해서도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0명, 부상자는 211명이었는데요. 이에 각국의 전문가들이 사상자의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죠. 두 열차에 탑승한 승객은 합쳐서 1,600명이 넘었고 사고 직후 4개의 객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한 데다 폭우까지 내리고 있었기에 사망자가 40명을 훌쩍 넘겼을 거라고 추측한 것인데요. 미국의 본사를 둔 중국의 인권단체 보신에서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259명이라는 현지 제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죠. 이후 이어진 유가족과의 합의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직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지지도 않은 유가족들에게
정부가 선착순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빠르게 합의할수록 일종의 보너스를 얹어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것이죠.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이전에 합의금부터 운운하는 정부의 태도에 유가족들은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합의금을 거절했고 결국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 액수를 2배로 증액해야 했죠. 또 그들의 위대한 현대화의 결정체인 고성열차가 더 큰 비난을 받을까 두려웠던 정부는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이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건을 수임하지 말라는 지시마저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중들은 참담함을 토해내며 더는 국가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마저 내비쳤는데요. 결국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영원히 은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12월 28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보고서를 발표했죠. 사건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던 중국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보고서는 즉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밝혀진 사고의 원인은 황당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중국이 철도를 급속도로 확장하기 위해 개통 일정을 앞당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 때문이었던 것이죠. 당시 중국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그들의 철도망이 전 세계에서 최강의 위상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욕심에 건설과 설계를 맡은 간부들은 이 건설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었는데요. 그 결과 건설 속도만 높일 수 있다면 불필요한 테스트들은 모두 건너뛴다는 무모한 결정을 내렸죠. 그로 인해 열차 신호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테스트를 거쳤더라면 고장이 발생할 경우 녹색 신호로 고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속도에만 총력을 기울인 철도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철도부에서는 비용상의 이유로 열차 신호 시스템에 다중 안전장치를 두지 않았는데요. 보통 열차 신호 시스템은 안전을 위해 똑같은 신호기를 2대 설치하고 한 대가 고장날 경우 즉시 보조장치가 그 제어권을 넘겨받아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두 장치가 서로 다른 값을 내놓는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가장 안전한 상태인 정지 신호를 선택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 두 장비를 별도의 보호 회로 속에 넣어 한쪽이 낙뢰로 인해 망가지더라도 다른 한쪽은 멀쩡히 작동하도록 제작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열차 신호 시스템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나의 보호 접지를 두 장치가 공유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었죠. 이 때문에 한 번의 벼락으로 두 신호 시스템이 모두 망가지며 대형 참사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또 세계 최고의 속도를 위한 욕심도 사고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철도부에서는 설계된 속도 이상으로 운행할 것을 독려하며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안전 임계치를 테스트도 없이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때문에 뒤따르던 열차가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는 가장 빠른 고속철도를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욕심이 건설을 맡은 회사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회사는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설득하는 대신 일종의 꼼수를 선택했는데요. 바로 철도부 고위층에게 뇌물을 주어 테스트를 건너뛰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당시 철도부 장관이었던 류주진은 무려 6,460만 위안, 하나로 약 120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며 큰 공분을 샀습니다. 그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개통을 앞당기기 위해 안전 테스트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기도 했는데요. 건설사와 정부가 합심해 묵인한 기록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를 과시하기 위해 통상 수개월에서 안전을 위해서는 1년까지도 걸려야 하는 통합 테스트를 단 몇 주 만에 전부 끝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비운의 인재였던 것인데요. 시민들은 극도로 분노했고 외신 또한 이 사건을 연일 보도하며 중국 정부의 잘못된 욕심을 비난했죠. 결국 2013년 뇌물수수 및 설계에 결함을 두었던 고위 관리직과 기술자들이 대거 기소됩니다. 그중 류주진은 중국에만 존재하는 사형 집행유예라는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우선은 사형을 선고하되 당장 집행하는 대신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강제노동을 시키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이 제도는 사형이라는 단어를 통해 국민들의 화를 잠재우는 데 효과적이기에 정치인을 수감할 때 특히 애용하는 제도이죠. 2015년 류주진은 반성의 여지가 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수뇌부까지 부패했던 철도부는 중국 정부의 결정 아래 와해되었고 정책 기능은 교통운수부로, 운영 기능은 새로 설립된 중국 철도 총공사로 이관되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시스템 개혁에도 뒤늦은 반성이라는 평가는 지울 수 없었죠. 중국의 철도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화물선에서까지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베이징에서 열차가 분리되는 사고로 3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고, 같은 해 폭설이 내린 날 베이징에서는 신호 시스템의 결함으로 열차가 추돌하는 사건이 벌어지며 상당한 부상자를 낳기도 했죠. 이에 그치지 않고 2025년에는 시범 운영 중이던 열차가 작업자를 치어 무려 11명의 작업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자국에서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최근인 2026년 1월 14일 태국 북동부의 라콘 라차시마주의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여객열차를 덮치며 무려 32명이 사망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죠. 이는 중국의 대외 팽창 정책인 1대1로의 하나였습니다. 중국 윈난성과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연결할 원대한 목적으로 건설하던 범아시아 철도망 제작 사업의 일환이었는데요. 중국의 원대한 야망이 언제든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죠. 김요한 밤이었습니다.